자, 공무원 정보보호론 해설 강의를 하게 된 해커스의 곽훈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 건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컴퓨터 일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가 평이했어요. 문제가 평이했고요. 작년에는 정보보호론에서 인공지능 해가지고 이상한 문제들이 출시됐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7급도 풀어봤는데 7급에서는 좀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9급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 기반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때 일본의 이제 PKI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이거는 거의 그냥 의미가 없는 문제였죠. 왜냐하면 인증기간, 등록기간, 디렉토리 서비스는 이제 저장소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침입 탐지 시스템은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생뚱맞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스팸 메일 필터링 방식 중에서 이메일 발신 도메인에 DNS에 등록된 IP를 검증하는 방식인데, 이게 저게 어렵게 써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발신자가 해당 발신자가 맞는지 찾는 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일단 블랙리스트 필터는 아니겠죠? 블랙리스트는 이제 블랙리스트를 해놓고 거기에 있으면 이제 차단하는 걸 테고, 컨텐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의 내용을 보고 이제 키워드나 그런 걸 이용해서 차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얘는 학습 관련된 거예요. 학습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는 거일 테고, 베이지안은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SPF는 뭐냐면 샌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신 얘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3번에 VPN의 주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되게 쉽게 나왔는데 인터넷 속도, 악성 코드, 이메일 필터링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1번에 공중망에서 안전한 사설 통신 채널을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퍼블릭 네트워크의 장점 결합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4번에 크로스 스크립팅 공격에서 주로 이용하는 취약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많이 했었죠. 일단 1번의 SQL 데이터베이스 취약점은 SQL 인젝션 관련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운영체제 커널 취약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네트워크 라우팅 취약점도 아니에요. 아닌 거고. 그래서 이번에 웹 애플리케이션의 입력값 검증 미흡,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인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사물 인터넷 장비를 주로 감염시키고 피어투피어 기반의 본넷을 구성하며 본넷은 저게 이제 DDoS 공격하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하기 위해서 구성된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2020년대 들어 지속해서 대량으로 탐지되고 있는 악성 코드는 무엇인가라는 건데, 요건 좀 어려웠어요. 요건 왜 어려웠냐면, 이모텟은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이모 금융 정보 탈취 맞죠? 저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기출이 안 나온 게 요 세 개가 안 나온 거예요. 요 세 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넷 해가지고 이렇게 봇하게 되면은 이제 틀리게 되는 거고요. 답은 3번에 모찌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로키봇이랑 그 다음에 4번에 폼북은요, 저거는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정 정보랑 비밀번호 같은 거를 탈취하기 위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악성 코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은 TLS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되게 쉬웠죠. 왜냐하면 1번에 서버 인증서, 그 다음에 2번에 지원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목록, 그 다음에 3번에 서버 랜덤 값, 서버 난수 제공하죠. 그 다음에 서버 개인키? 개인키는 개인이 서버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전송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건 완전 잘못됐고, 그 다음에 7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관장하는 법률이 아닌 것. 이게 아마 그 기출을 다양하게 풀어보면은 이런 류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돼 가지고 일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있어야 되고, 전자사용법, 그리고 4번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뭔가 산업 관련된 거일 거잖아요. 저거는 산업통상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장 아닌 것 같은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번에 커버로스 인증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1번에 티켓 기반 인증 맞죠? 2번에 대칭키 암호화 맞고, 3번에 단일 로그온 SSO 지원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가 틀렸어요? 일단 PKI 같은 경우에는 최신 커버로스에서 지원을 하는데 걔만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잘못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요게 그 어렵게 나오려면 틀린 거의 개수, 맞는 거의 개수 이런 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디지털 포렌식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원본 증거의 무결성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지 복사본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이게 최량 증거의 원칙인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 해시값을 통해 수집된 증거의 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이거 무결성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 증거의 연속성은 증거의 취급 이력을 문서화한다. 이게 연계 보관성의 원칙일 거예요. 그리고 리을에 요게 이제 지방직에서도 나왔었는데, 포렌식 도구로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법적 효력을 자동으로 가진다? 뭐가 틀렸어요? 모든. 그러니까 수집한 데이터가 연계 보관, 그 다음에 무결성 이런 원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냥 갖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3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침입 탐지 시스템 ID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시그너처 기반 탐지는 알려진 공격 패턴과 비교해서 탐지하므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 제로데이, 시간차 공격이죠. 취약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이상 탐지는 정상행위 기준을 설정하고 벗어나는 행위를 탐지하기 때문에 오탐, 폴스 포지티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정상인데 차단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NIDS, 네트워크 기반의 IDS는 암호화된 트래픽도 복호화해서 내용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다. 암호화된 트래픽 복호화 못해요. 중간에 뜬금없이 복호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의 IDS는 탐지만 수행하고 등동적 차단은 IPS의 역할이다. 맞아요. 이거 맞는 얘기고. 근데 이제 보면은 시험지 지문에 원래 시험지 지문은 IDS는 탐지만 하고 그 다음에 IPS는 차단까지 하는 건데요. 요새 이제
기출이 막 뒤섞이다 보니까 IDS 어떤 기출에서는 IDS는 탐지뿐만 아니라 뭐 그 액션도 취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는 조심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 마지막에 찾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에 IPsec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억에 AH는 데이터 무결성과 인증을 제공하지만 기밀성은 제공하지 않는다. 맞죠? 니은에 ESP는 데이터의 암호화 인증 모두 제공한다. 맞죠? 디귿에 전송 모드는 원본 IP 헤더를 포함한 전체 패킷을 새 패킷으로 캡슐한다. 일단 전송 모드가 아니라 터널 모드죠. 잘못됐고. 리을의 IK는 IP색에서 보안 연결 협상에 사용된다. 맞죠? 그래서 답이 1번의 디귿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2번에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인 거예요. 기억에 상태 기반 검사 방화벽은 TCP 연결 상태를 추적한다. 그래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갈 때 그 상태를 이용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니은에 방화벽은 암호화된 악성 코드 내부 내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한다. 아니죠. 암호화된 건 할 수 없다. 디귿에 패킷 필터링 방화벽은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제어한다. 맞죠? 리을에 방화벽은 내부 사용자에 의한 모든 내부 위협을 완벽하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답이 2번에 니은 리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3번에 공개키 기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에 인증기간 CA는 공개키 인증서를 발급 관리한다. 맞죠? 니은에 인증서 폐지 목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 목록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고 인증서 폐지 목록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개인키를 분실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폐지 목록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 등록기간은 사용자 신원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 요청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을의 OCSP는 인증서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맞아요. 그래서 3번에 답은 기억 디귿 니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4번에 해시 함수 h에 대한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a를 보면 서로 다른 입력값 x, y에 대해 x 해시값, y 해시값이 같은 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라는 건데 충돌 저항성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한 충돌 저항일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보면 주어진 출력값 y에 대해서 hx, y를 만족하는 x를 찾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x를 찾는 건데 결국에는 일반항성 또는 제1 역상 저항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1 역상, 그러니까 프리이미지 어택이죠. 프리이미지 어택인 거고, 그 다음에 15번에 다음은 맥을 사용하는 환경을 설명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맥은 메시지 무결성과 송신자 인증 제공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재전송 공격 방지하기 위해서 난수, 타임스탬프, 카운터 함께 제공할 수 있고 4번에 안전한 맥 알고리즘은 K를 알지 못하면 새로운 유효한 맥 값을 생성하기 어렵다. 맞죠? K는 이제 키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번에 맥 값은 보안을 위해 반드시 96비트 길이로 절단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16번에 TLS 1.3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1번에 TLS 1.3에서는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DPL만 키 교환을 사용해서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고 전방향 안전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전방향 안전성이라는 거는 요게
요렇게 되고 이제 요렇게 암호가 됐다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뚫린다고 하더라도 그 전 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전 거를 알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TLS 1.3에서는 서버 인증 시 엑사509 인증서를 사용하고 클라이언트는 이를 검증해서 서버의 신호를 확인한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TLS 1.3에서는 RSA 키 교환 방식이 제거되었고요. RSA 기반 전자서명은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TLS 1.3에서는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는 서버에 엑스다509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요거는 TLS 1.2 이전 버전에서 그런 거고요. 1.3에서는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된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요거는 소거법으로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7번에 DNS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2번에 DNS 응답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유 비밀키를 이용해서 DNS 서버 간 인증 아니고요. 그리고 4번에 DNS 자체를 보호한다? 아니고요. 1번에 전자서명 이용해서 DNS 데이터의, 그러니까 리플라이, DNS 리플라이죠. 리플라이의 무결성 출처 인증, 부인 방지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그 다음 18번에 웹 보안에서 사용하는 쿠키의 보안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보는 요거밖에 없어요. 4번에 쿠키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므로 별도의 보호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암호화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뭔가를 소거법에 의해서 지문을 분석한 다음에 맞추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일단 HTTP only는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된 쿠키는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에서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거인 거고, 그 다음에 Secure 속성은 설정된 쿠키는 HTTPS 연결에서만 전송되도록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에 Same Site 속성은 교차 사이트 요청에서, 교차 사이트 요청이라는 건 이제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쿠키 전송 여부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차피 same site, secure, 그 다음에 HTTP only 같은 이름이 주어졌으니까 그 이름으로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인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CSRF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 건데, 일단 1번에 주로 서버 측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요거는 SQL 인젝션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하면 안전이 방지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HTTPS랑 HTTP랑 무관하게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사용자 비밀번호 직접 탈취하는 공격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CSRF 토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출을 잘 분석하면 저런 비슷한 류의 그 지문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토큰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요청을 할 때 토큰이 있는 상태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유효한 토큰이 있으면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토큰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측 불가능 값으로 생성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격자가 모르게 만드는 거죠. 공격자가 이제 탈취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맞는 지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번에 시스템 관리자가 특정 파일에 대해 소유자만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소유자만 읽기와 쓰기니까 6이죠. RW 마이너스니까 이제 6이고, 나머지는 땡땡땡 땡땡땡이니까 00에서 6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 아래의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공격자는 특정 웹사이트에 악성 스크립트를 사입해서 사용자 브라우저에 실행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세션 쿠키를 탈취했다. 그리고 이후에 탈취한 쿠키를 이용해서 정상 사용자로 가장하여 시스템에 접근했다. 결국에는 크로스 스크립팅으로 세션 정보 탈취하고 세션 하이제킹 중간에 들어가서 그 탈취한 세션 쿠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상 사용자인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SQL 인젝션 아니고 CSRF 아니고 도스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2번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하이 디렉토리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ls 명령어는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볼 수 있는 명령어잖아요. 그리고 cd는 이제 그 디렉토리 바꾸는 거고 pwd는 현재 워킹 디렉토리 보여주는 거고 mkdir은 디렉토리 생성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공급망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 공급망 공격이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번에 공격자가 직접 사용자 컴퓨터를 해킹한다? 해킹 관련된 거죠. 그리고 3번에 네트워크 트래픽 가로채어 정보 수집한다. 스니핑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사용자에게 이메일 보내 비밀번호 입력하게 하는 거. 이거 피싱 관련된 거잖아요. 2번에 보면 신뢰된 소프트웨어나 업데이트 경로. 요 경로를 공급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급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업데이트가 공급되는 경로, 망. 그래서 그거를 악용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공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일단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감형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요거 맞는 얘기죠. 근데 일단 4번은 익명 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저거는 아예 없는 지문인데 있다고 하더라도 가명 정보겠죠. 익명 정보가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제14조의 2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의 기준을 보면은 당초 수집 목적, 개인정보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춰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부주의 이익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감형 처리 또는 암호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25번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답을 그냥 줬어요. 왜냐하면 1번에 위험관리는 조직이 자산 위협 취약점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 처리하는 과정 포함한다. 맞는 지문이고 2번에 접속 통제는 사용자 인증, 권한관리, 접근 기록 등을 통해 시스템 접근을 통제하는 것 포함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관리는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록 및 분석 활동 포함하는 거 맞는 얘기인데 3번에 암호화 적용은 모든 정보 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동일한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정보보호론이 좀 어려웠잖아요. 이상한 이제 그 인공지능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같은 심정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그
기존에 있는 기출을 이해 기반으로 완벽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뭐 옳은 질문 찾는 거, 틀린 질문 찾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을 한 개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